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도 1% 넘게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 랠리였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 초부터 열일한다고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AI 쪽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프트뱅크, 오픈 AI, 오라클의 AI 합작사 스타게이트에 최소 5천억 달러를 지원하고 공장 설립과 전력 공급도 원활하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물론 기술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는 새로 건립될 데이터 센터에 AI 칩 공급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4% 넘게 상승했고 ARM은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 4.5% 내려갔던 신년물 미국채 수익률은 다시 소폭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4.6%로 올라섰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540선에 자리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수익 매수에 힘입어서 장중에는 2,55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대부분 종목이 상승했고 우주항공 관련주, AI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을 비롯한 우주 개척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스타게이트를 비롯한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시행 정책에 따라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또 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 미술품 투자를 미끼로 한 폰지 사기나 SNS를 통한 부업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오늘 콕콕 법률 상식에서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 예방법과 피해 시 또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한 날이었는데요. 트럼프의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넷플릭스의 호실적이 테크 기업들의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0.3%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61% 오르면서 장중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또 3대 지수 중 기술주 비중이 가장 높은 나스닥 지수는 1.28% 뛰어 올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4.43% 오르면서 시총 1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기술 파트너로 지목되면서 오늘 4% 넘게 올랐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가 1.14%, 또 AI 테마 강세 반도체주도 주목받으면서 브로드컴이 오늘 소폭 올랐는데요. 반면에 테슬라는 웨드부시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지만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의 날개를 달아준 1등 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바이든 정부가 AI 규제에 초점을 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발 쪽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 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합작 법인을 세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초기에는 텍사스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 각지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서 최대 4천억 달러를 추가로 들인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ARM이 기술 파트너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초기 투자자인 합작 3사와 기술 파트너사 주가는 모두 올랐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인 반도체주와 전력 인프라주도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넷플릭스도 어제 언급했듯이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하고 신규 유료 가입자 수가 폭증하면서 주가가 뛰어 올랐는데요. 이는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보통 넷플릭스가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도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음 주에 M7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개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일단 이렇게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트럼프 리스크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여전히 안도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과 EU에 관세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관세 부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이 중국에서 시작돼 멕시코, 캐나다를 거치면서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유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에 500조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간밤에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가 종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와 고강도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관세 리스크가 언제 다시 떠오를지 모르는 만큼 이에 따른 변동성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관세 전쟁에 이어서 세금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일 대통령이 자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미국 내에 있는 해당국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서는 세율을 2배로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를 보고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 전쟁의 전선을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채금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EU 등 여러 국가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시사하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오늘 0.03%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의 석유 증산 계획에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5달러, 79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대로 트럼프 허니문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 부상할지 주목되는 요즘인데요.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펼치겠다며 5천억 달러, 자그마치 73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해 어깨가 요동쳤습니다. 취임 전부터 진즉 투자 선물 보따리를 안겨줬던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오픈 AI, 오라클이 스타게이트로 불리는 합작사를 세워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는데요. 인공지능 황금 카펫이 깔렸다는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ARM 등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겠다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파트너사로 참여하는 엔비디아가 4% 넘게 뛰어올랐는데요. 각종 규제로 갈수록 중국 시장 문이 좁아져 고심하던 찰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건립될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AI 칩을 공급할 것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멜리스 리서치는 스타게이트 지출액 중 1,000억 달러가 훨씬 넘는 금액이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 있다 내다보기도 했고요. 이 밖에 시총 3위인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4% 넘게 상승 마감했고 오라클은 6%, ARM도 16% 가까이 급등하는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국내 증시에선 HBM 선두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전날 4% 가까이 올라 주가는 반년 만에 22만 원대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환호할 때 정작 실세로 꼽히는 퍼스트버디 머스크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소프트뱅크를 콕 짚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만큼 자금이 없다, 100억 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갖고 있다 말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이에 질세라 오랜 앙숙인 오픈 AI 시장 올트먼이 직접 등판해 진행 중인 현장에 한번 와볼 테냐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는데 트럼프의 오른팔격인 머스크가 현직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모건의 수장 제이미 다이먼이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관세는 경제적 정책 도구일 뿐이라며 어떻게 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인플레를 유발할 수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덧붙이면서 상대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인정했습니다. 관세는 인플레를 유발하고 교역 상대국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학계는 물론이고 월가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일관된 견해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달라진 월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먼은 미국 증시의 고평가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자산 가격이 어떤 척도에 견져보더라도 다소 부풀려져 있다면서 특히 미국 증시가 역사적 기준으로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지적했고요. 채권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의 재정 적자,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 우크라이나, 중동, 중국 등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습니다.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무더기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자 워룸, 상황실까지 만들어가며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JP모건은 새로운 정책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해 예의주시하면서 경영진들에게 시시각각 보고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등도 해외 고객과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사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도 트럼프의 관세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팀을 꾸리고 있는데, 특히 3M의 경우 연간 수입의 절반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여오고 있어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하나 고심 중입니다. 다만 달라진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트럼프의 기업 친화적 성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이러나 저러나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장도 역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발표한 인공지능에 대한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AI 기술 관련 정부 규제를 완화할 것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임 정부의 AI 규제를 폐기하자 양자 컴퓨터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리게티와 아이온큐 등이 급등했고, 이 훈풍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는데요. 또 SK스퀘어의 자회사 ID 퀀티크가 양자 암호통신 양자 키분배 장비 최초로 국가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우리로와 아이윈플러스가 상한가 기록했고, KCS가 14% 넘게 올랐고, 한국정보인증도 14.07% 올랐고, QSI가 6.13% 강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 행보는 전력 설비주도 끌어올렸는데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 이렇게 3개 회사가 합작회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하는데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파트너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투자 규모는 초기 1,000억 달러에서 시작해 4년 내 최대 5천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에 대해 차세대 AI를 구동하기 위한 물리적 가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겠죠. 미국 LA 산불에 따른 수요 급증에 더해 AI 투자 확대란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전력 설비주가 탄력받았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일진전기와 효성중공업이 9% 넘게 올랐고, 또 제일일렉트릭이 6.27%, 서전기전과 재룡전기가 5% 넘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AI 투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자력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원전주가 오늘도 강세 보였습니다. 또한 테라파워가 원전 사업자 중 처음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으면서 관련된 국내 원전 사업이 수혜를 받을 거란 기대감도 반영됐는데요. 현재 원자력 쪽에선 대형보단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주목받고 있죠. 한국 기업들이 일찍이 SMR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발빠르게 테라파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만큼 이 소식에 관련주가 들썩거렸습니다. 관련주 더 살펴보면 DHI가 13% 넘게 올랐고, 현대건설도 9% 넘게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 8.62%, 효성중공업 8% 넘게 올랐고요. S&T에너지가 7.89%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HBM도 시세 분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영향받은 관련주가 많은데요. 이 프로젝트 핵심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확충이죠. 인프라 구축에 많은 양의 GPU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HBM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오늘 공개하는데 지난해 4분기에 8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서 연간 영업이익이 23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의 1,5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데요. PSK홀딩스도 글로벌 대형 기술업체들의 주문형 반도체 수요 증가와 또 HBM 생산 능력 증가에 힘입어서 올해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DIT가 16.48%, PSK홀딩스와 한미반도체 11% 넘게 올랐고요. ST와 오로스테크놀로지도 5%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일제히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국면에서 앞서 뉴욕 증시가 좋다 보니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섹터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가 1.15% 오르며 2달 반 만에 2,54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0.9% 가까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신중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중국도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 제품의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양국 간 관계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에 경계감을 보이던 외국인 어제는 양시장 현 선물 모두 순매수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5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더불어 기관이 4,100억 원 가까운 강한 사자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만 홀로 8,200억 원 팔자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이 66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900억 원 넘는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 분위기 좋았습니다. 10위권 내에서 네이버 딱 한 종목을 제외하고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부를 켰습니다. 반도체 투톱 동반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5%, SK하이닉스 3.4%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인공지능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히자 AI 반도체 쪽이 강했고 삼성전자까지도 올랐는데요. 뉴욕 증시는 간밤에서야 호재를 반영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상승했는데 국내 증시 반도체 업종이 오늘까지도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전기차 의무화 철회 소식에 하락했었지만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1.5% 강세였고요. 더불어서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3%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제약바이오 대표주인 알테오젠이 5% 넘게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4.3% 상승했습니다만 HLB와 리가켄 바이오 등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에 급락했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관련주는 3%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환율은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90전 하락한 1,437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이틀째에 1,430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후에 야간 거래에서는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 다소 되돌려진 영향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역외 환율은 1,436원대입니다. 오늘 외환 시장 1,430원 중후반대에서 문을 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AI 반도체 섹터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등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고 국내 증시에서는 AI 반도체 대표주인 SK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기대했던 것처럼 지난해 4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인포맥스에서 최근 한 달 동안 보고서를 낸 증권사 13곳의 컨센서스를 집계한 결과 매출은 19조 6,65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조 95억 원으로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매출이 19조 7,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조 82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뛰어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236%가 오른 역대 최고 실적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분기 세운 사상 최대 기록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가 경쟁사들 대비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이 높은 만큼 과거와 같은 하락 사이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고요. 신한투자증권도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도 고객사의 선호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각각 26만 원, 29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강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줬는데요. 현재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까지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실적은 삼성전자의 전사 영업이익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죠. 오늘 주가 강세가 예상되는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기업 가치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고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임상 종양학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에는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한편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트박스 글로벌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새내기주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겠고요. 실적이 중요합니다. 오늘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옵니다.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현대차와 삼성 SDS가 4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티웨이항공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경영권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자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 이어갈지 확인하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미 어제 우리 증시에 선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요. 뉴욕 증시의 훈풍을 또다시 이어받아서 더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뭐 AI 관련주 반도체 다시 한번 좀 불을 뿜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됐잖아요. 네. 지금 사상 최대에다가 또 미국 쪽에서는 AI 인프라 스타게이트 트럼프가 지원하겠다고 밝히니까 뭐 엔비디아 주가 날아가고 다시 한번 반도체가 또 시장 주도주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야, 영업이익이 전년비 2,236%구나.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상여금이 뭐 1,400 몇 프로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가능한 얘기네. 허허. 야, 근데 지금 재밌습니다. 저 뭐랄까 이 트럼프 취임 초에 네. 어떤 시장이 이렇게 한번 반짝 흥분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고 또 그렇게 몰고 가는 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렇죠. 아까 우리 임선우 캐스터가 진행하는 글로벌 비즈를 갖다 좀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그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네. 다른 사람도 아닌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그 돈 없어. 특히 소프트뱅크 돈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소프트뱅크 돈 없다고 그랬고 네. 저 샘 알트만하고 일론 머스크는 그 AI에 대한 견해가 다르죠. 기본적인 견해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다 보니까 예. 그런 면도 있는데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이 펀딩 부분이 조금 불분명하다. 네네. 5천억 달러까지라고 하는데 일단 네네. 1,000억 달러 시작은 알겠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 보니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30개 중에서 오른 거 13개, 빠진 거 17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기술주만의 네. 기술주만의 대형주들이 랠리. 좋았죠. 예. 그런 것 같고 어쨌거나 AI는 아직도 막강한 현재 진행형 테마이자 이슈이자 그렇죠. 트렌드 같아요. 지난해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가 AI인데 그러니까, 올해도 예. 이 부분은 또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을 또 소개했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비즈 두 번째 꼭지로 다소 과대평가되어 있는 고평가 부분이다 하는 이런 부분도 제이미 다이먼의 그런 인식도 그렇지만 지금 뭐 시장 아니 뭐 비트코인 쪽은 코인 시장에서는 25배짜리 25배가 아니고 50배인가?
레버리지를 쓰는 게 어, 3배짜리도 아찔아찔한데 뭐 네. 50배짜리인가 25배짜리인가 뭐 그런 레버리지도 막 만들어낸다고 하니 시장이 지금 또 한번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고 과열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이 초기다 보니까 네. 아주 뭐 엄청난 여기저기서의 또 폼 조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포모 현상이요. 네, 예. 네. 저 오늘 에파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그래서 타이밍 좋아요 지금. 타이밍 좋아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은 저희 출연하시는 패널 가운데서도 뭐 AI라든지 뭔가 지금 산업을 좀 이끄는 신기술에서 가장 또 해박하시니까. 아닙니다. 근데 네. 희한하게 네. 제가 나올 때마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해요. 실적. 진짜 이거 진짜 희한해.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제가 방송하면서 되게 정신이 없는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제 방송하면서 실적 발표를 하니까 PPT 자료를 볼 때 좀 정신이 너무 없거든요. 정신이 네, 없어요. 네. 말씀은 드려야 되고 예, 지금 예. 바로 봐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일단은 실적은 이제 8조 원은 영업이익을 넘어선 게 좀 4분기. 예. 4분기를 넘어섰다라는 게 좀 고무적인 성과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간단하게 이제 국내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4년에 HBM이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 가지고 4배 이상 좀 확대가 됐다라는 거고 사상 최대 실적에 달성한 기여도가 가장 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HBM. HBM, 예. 네,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는 GPU에 그 HBM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독보적인 사업자 지위를 지금 아직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연도 실적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쪽은 여전히 좀 안 좋잖아요. 어때요? 레거시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하지 않나요? 블랙엘 GPU 말씀 전반적으로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예. 그 디램 같은 경우는 이번에 RTX 5090이나 50 시리즈에 이제 원래는 젠슨 왕이 CES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RTX 마이크론이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좀 제가 특이했던 게 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GDDR7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을 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뭐지 발열 문제인가? 말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초도 공급은 삼성전자가 하고 SK 하이닉스 양문에서 가는 체제고 이제 마이크론도 탑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 뭐 범용 반도체 부분에서는 일단 뭐 GDDR7도 이제 RTX 시리즈 50 시리즈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뭐 너무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일단 판매량 보면은 저는 다 나올 것 같기는 한데 RTX 50 시리즈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너무 가성비가 뛰어나고 그래서 네. 지금 40 시리즈가 보통 4090이나 4070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싼 게 아니거든요. 뭐 비싸게 주고 사신 분들은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주고 사셨는데 네. 좀 오열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50 시리즈가 너무 가성비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가격이 거의 갑자기 막 50% 이상 급락했거든요. 네. 그거 발표하자마자. 예. 그래서 젠슨 왕한테 또 뒤통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가격이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범용 반도체 부분에서는 RTX 50 시리즈는 좀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 나오네요, RTX. 예. 네. 우리 저기 한용희 수석은 어떻게 그거 하세요? 저 아주 진짜 그 쟁쟁한 손정임 회장 그리고 뭐 샘 얼트만 그리고 레리 예. 앨리슨이죠. 네. 그 오라클 네네, 오라클 회장. 그런 거물들을 갖다 옆에 세워놓고 이제 발표하고 세 사람 한 마디씩 해라 하고 네네. 그 손 회장 또 이거 진짜 잘하시더만. 이 트럼프가 진짜 듣기에 좋은 얘기를 갖다가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트럼프 입이 막 귀에 걸리던데. 아니 그 스타게이트 어느 정도까지 그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일각에서는 진짜 중국하고 이거 거의 전쟁급이다 AI 분야에서는 이런 진단도 있던데. 일단은 5천억 달러가 어떻게 돈을 자금 조달할 거지라는 물음표는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00조. 700조가 네. 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어떻게 조달할 건지가 저는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정도 돈은 없는 거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예. 어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딱 그 답글을 달았어요. 오픈 AI가 스타게이트에
이제 가이드를 좀 제시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오픈 AI가 이제 4년 동안 5천억 달러 투자한 거에서 이제 초기 1천억 달러는 즉시 집행을 하겠다라고 나왔었고, 그다음에 주요 투자자가 이제 소프트뱅크잖아요. 근데 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도 SI 투자자가 있고 FI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략적 투자자가 있고 재무적 투자자가 있잖아요. 근데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적 투자자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럼 SI 전략적 투자자는 누구냐? 오픈 AI인 거죠. 그래서 약간 역할이 좀 나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그러니까 참여하는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라클 또 있고, 그다음에 기술 파트너는 어제 그 스타게이트 관련주들 뭐 반도체 칩 네. 설계하는 회사들도 올랐고 뭐, 그냥 다 네. 올랐잖아요. ARM,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라클, 오픈 AI 이렇게 되는데 운영 체계는 이제 손정희 회장이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텍사스 부지에 캠퍼스를 추가로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즉시 집행하는 자금은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이거 5천억 달러를 어디서 조달을 하지는 저도 좀 물음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중국과의 전쟁으로 되는 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AI 쪽에서 빨리 따라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맞는데, 저는 중국은 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엔비디아 GPU 어디서 구할 건데 AI 돌리려면 일단은 블랙엘이라도 써야 되는 거고, 진짜 지금은 몇 년 전에 있었던 A100 반도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통제당하고 있죠. 그렇죠. 수출 네. 규제 당하고 있죠. 예. 그래서 쉽게 못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미국이 패권을 좀 가져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금 조달은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AI 패권 전쟁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네, 예. 만약에 이거 텍사스 부지에 추가 네. 캠퍼스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어디 거 쓸 거예요? 엔비디아 거 쓰일 거잖아요. 뭐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기술 파트너로 가장 유력하다면서요? 네, 예. 유력하기는 하고, 사실 뭐 왈가왈부 있었던 게 트럼프 취임식에 젠순왕만 빼고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큰 이슈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일전에 얘기는 했어요. 그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만의 명절 때문에 직원들 챙겨야 돼가지고 네. 취임식 끝나고 참석을 하겠다. 근데 이게 뭐 크게 갈등을 조장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뭐 근데 젠슨왕의 예전 행보를 봤을 때는 사실 직원들 챙기고 이러는 걸로 좀 일화가 유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주요 인력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달 말까지 그냥 춘절, 그래 설 연휴로 오늘부터 그냥 쭉 놀아버리네요. 장이 안 열리네 대만은. 맞습니다. 야, 여기 설은 이쪽이 확실하게 더 챙기네. 중국 쪽이, 중국 대만 쪽이. 네. 추석 쪽은 우리가 조금 센데. 네. 예. 나오셨으니까 테슬라 또 저희 알아봐야죠. 지금 네. 이제 29일 4분기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예.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명절에 그렇죠. 실적 발표를 하다 연휴 보니까 때, 예. 네, 뭐 쉴 때니까 또 미국 증시는 또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참고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29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조금 더 이제 그 느리게 발표가 되겠죠. 미국 쪽에서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저는 30일 새벽. 네네. 예.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이번 어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근데 왜 4분기 그러냐면 인도량 때 어땠었죠? 인도량은 뭐 사실 실망스러운 실적이었죠. 예. 네, 왜 그러냐면 인도량 자체가 컨센 대비해가지고 조금 낮게 나온 수치, 이제 50만 대도 못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EPS 0.8달러 정도 전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리튬 가격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리튬 가격 최근 추이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긴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리튬 이거 말고 이제 장기적인 리튬 가격을 보시면 이제 2분기, 3분기에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왜 이렇게 주가 하락이 있었냐라는 것을 봤을 때 사실 손실 이렇게 났잖아요. 근데 그게 장사를 못해서 그 손실이 난 건 아니거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재고평가 손실하고 원가가 하락하니까
ASP가 낮아지는 거겠죠? 아, 네. 왜냐하면 2분기, 3분기에 저렇게 리튬 가격이 저 네모박스 제가 쳐놓은 데가 이제 4분기 정도거든요. 근데 옆에 보시면은 이제 2분기, 3분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차트가 쭉 하락하는 걸 보이시죠? 네. 근데 그래서 2분기, 3분기 때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에코프로비엠, LNF 이 기업들이 손실이 꽤 크게 났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4분기까지는 최저점이다 보니까 24년에서는 24년도에 LNF가 이제 1,900억 정도 손실이 났죠. 근데 재고평가 손실만 아마 1,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게 테슬라한테 호재냐? 배터리 그 전기차 부분에서 원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배터리다 보니까 테슬라는 리튬 가격이 싸지면 오히려 자기네들의 이익률은 늘어납니다. 조금은 반대의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하려는 게 뭐냐?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그 리튬 정제소를 만들어서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거기 코퍼스 크리스티가 바로 한국 앞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 어디서 조달하냐? 텍사스가 바로 앞에 바다가 크게 있잖아요. 멕시코만. 그러면은 칠레, 브라질, 뭐 밑에 남미 국가가 매장량이 상당히 높죠. 여기서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4분기는 저는 일단은 이익률은 조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EPS가 좀 괜찮을 거다 네. 생각보다. 인도장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어디냐? 메가팩 쪽입니다. 메가팩. 네. 그러니까 ESS 쪽이죠. 예. ESS가 4분기에 11GWh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11GWh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라고 봤을 때 이건 제가 이게 추정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캡처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홈페이지 메가팩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시면은 한 대당 메가팩 에너지 스토리지 저장이 한 3.9메가와트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4분기 설치량이 11GWh잖아요. 이거를 11GWh면은 11,000메가와트시잖아요. 그러면은 11,000메가와트시를 3.9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2,821대를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한 대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얼마냐라고 했을 때 100만 달러가 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 정도? 비싸네. 네, 비싸죠. 네. 근데 이게 ESS는 팔면 끝? 이건 아니에요. 네네.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언제 피크타임 때 어떻게 조절을 할지 이런 거 관리, 유지보수 관리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파산한 ESS 에너지 회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기업이 문제가 된 게 그러면 이거 누가 운영할 건데? 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매출은 ESS 쪽에서만 한 30억 달러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기준으로 ESS 쪽 이익률이 얼마였냐? 30%였습니다. 지금 자동차 보시면 한 10%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이익률은 작죠. 근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큰 거고 아직은 총량으로 봤을 때 그렇죠. 높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마진율로 봤을 때는 네. 이쪽 ESS 쪽이 훨씬 네. 좋다라는 거고. 네. 근데 잠깐 표를 예. 띄워주시면 제가 그 마지막에 좀 설명드릴게.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제가 30% 가정을 했어요. 근데 리튬 가격을 볼게요. 3분기에가 30% 나왔는데 4분기에는 더 떨어졌잖아요. 리튬 가격이. 그럼 더 마진율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보수적으로 30%를 잡은 거예요. 저게. 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EPS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에서 0.25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메가팩 하나로 지금 주가에서 0.25 정도에서 0.2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게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메가팩 같은 경우는 한 대 팔 때마다 몇 대 전기차를 판매하는 효과냐? 100대입니다. 이익률은 35대입니다. 그럼 저거 2,800대 팔았다고 하면은 그 커버를 하고도 남죠,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닝은 예상보다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당장 들어가야 되냐? 그거는 저는 좀 비싸 보이는 감이 있거든요. 네, 항상 이게 주가와 실적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도 지금 300달러 후반대까지는 봐야 된다.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조정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네네. 신규 진입하는 게 좋다. 네, 왜냐면 예. 이 변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마 이번 1분기에 어닝콜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뭐 AI 쪽 인정, 네네. AI가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과 전력 관련 쪽 인정. 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막 계속해서 미국에서 많이 그거 하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빠르잖아요. 네네. 뭔가 이슈다 내지는 테마다 내지는 이게 시장에서 지금 핫하다 싶으면 그냥 확 몰려가다 보니까 또 이제 양자도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고 시세가 나왔었고 네. 또 뭐가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우주항공? 소위 말하는 우주 쪽. 우주항공. 네, 뭐 로켓넷 보니까 변동성이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로켓랩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로켓랩이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맞는데 네. 저는 조금 조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로켓랩이 작년에 쏘아올린 로켓이 한 12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스X가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투자자분들이 좀 대안으로 투자하는 그렇죠. 감도 그래서 있어요. 뭐 미국 예. 증시에서 보시면 데스티니 테크 100이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면은 스페이스X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게 이제 스페이스X거든요. 한 30%에서 35% 아마 비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 지금 없으니까 데스티니 쪽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로켓랩이 지금 12개 정도 쏘아 올렸는데 지금 펠콘이 작년에 한 100개 넘게 쏘아 올렸거든요. 또 올해는 더 많이 쏘아 네, 올리죠. 쏘아 올리죠. 그다음에 우주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로이터 쪽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가 나온 게 있었는데 트럼프가 국가우주위원회를 폐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게 스페이스X한테 호재가 될 수 있냐면 일단은 백악관이 국가우주위원회를 폐지를 하게 되면은 원래 국가우주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우주 산업에 대한 규제나 이제 정책 방향을 좀 만드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바이든 정부 때 가장 테슬라가 주가가 이렇게 눌렸던 이유가 뭐였죠? 규제 때문이었죠. 예. 자율주행, 예. 뭐 로봇 관련 뭐 이런 규제들 때문이었는데 만약에 위원회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정부 개입이 줄어듭니다. 그럼 민간 산업에 대한 우주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민첩하게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우주위원회가 그쪽 산업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 쪽이었던 규제 거예요. 쪽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위원회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민간 우주 산업은 더 활발하게 도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스페이스X는 이제 나사랑 파트너십을 긴밀하게 맺고 있죠. 그래서 네네. 규제들이 굉장히 많은 게 연방항공청이라고 또 있습니다. FFA. 여기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지 스타쉽을 쏘아 올리고 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규제 그 동안에 조사하는 동안에는 또 로켓을 못 쏘아 올리는데 그런 규제들이 하나둘씩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스타쉽 쏘아 올리는 단축 기간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지금 뭐 1년에 네 번, 5번 쏘아 올린다라고 하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번 넘게 쏘아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 큰 거를. 근데 저는 만약에 규제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스타링크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쪽에는 더 확장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스페이스X랑 경쟁을 하다 보니 저라면 여기서 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러면 저 우주 프로젝트 확장 가속화 저렇게 이제 자막 처리된 가장 뭐 정확한 표현이죠. 짧으면서도 우주 프로젝트 확장 가속화. 저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국내까지도 뭔가 이렇게 여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국내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 AP 위성이라든지 저궤도 위성 통신이랑 AP 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택, 뭐 세트레가이, 인텔리안 테크 최근에 다 움직였잖아요. 다 주가가. 움직인 거죠. 예. 이게 스타쉽 발사랑 그다음에 그 규제
규제가 좀 완화된다라는 소식이랑 그다음에 트럼프가 가장 입김이 셌던 거죠, 사실은. 이제 우주 항공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다 보니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좀 이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서도 뭐 적외소 위성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국 쪽에서는 좀 중소형 종목이긴 하지만은 이제 세틀로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네. 고해상도 위성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고해상도 위성을 찍는 건데 이게 티커가 SATL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소금이랑 비슷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소금주라고 좀 불리기는 하는데 세틀로직 같은 거는 고해상도 위성을 찍어요. 근데 이게 좀 군사적 목적이랑 어디에 쓸 수 있냐면 미국은 논밭이 굉장히 많잖아요. 논밭 위에서 어떻게 하면 이 AI랑 좀 접목시킬지. 그러니까 밭을 미국은 정사각형 네모나게 이렇게 구역을 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근데 이 세틀로직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고해상도 위성을 찍어서 각 지구 전역에 찍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농업하고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위성하고 우주항공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놓쳤는데 네. 소금주 SATL이라고 하는데 SA 네, 솔트랑 조금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SATL 솔트는 SALT인데 네, 비슷해서 그렇게 불립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전에 바이든의 그 내용 중에는 2030년까지 전기차 50%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던 그걸 폐지시켰잖아요. 전기차 의무화. 그럼 사실 이제 국내 증시 쪽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어제도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올라가고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워낙 이제 가격 조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올라간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예.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체와 네. 업체만 좀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리비안이 좀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아 리비안.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IRA 폐지를 원했던 건 네. 일론 머스크입니다. 어차피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세액 공제 거의 없지 않나요? 있긴 합니다. 몇몇 한 모델에 한해서? 12개 모델 정도 됩니다. 이제 사이버트럭도 예. RWD 모델이 아직 출시는 안 했지만 이번 연도 출시를 할 텐데 아마 이거를 보조금 받으면은 한 5만 달러인가? 아마 그 정도도 굉장히 싸게 나와요. 그래서 인기가 그렇지 않아도 싸게 내놔서 좀 인기가 폭발할 텐데 저는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딱 이건 것 같아요. 그래? 야, 치킨 게임 한번 하자. 다이다이 이렇게 막 네. 얘기해서 1대1로 떠서 내가 다 이겨줄게.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아예 그냥 내가 다 먹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저게 맞죠. 저게 맞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의무화 철폐를 하게 되면은 제가 리비안이 가장 큰 타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리비안은 미국에서 EV 보조금에 가장 의존을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많이 하는 업체예요. 왜냐하면 루시드 같은 경우에 가격 때문에 조금 네. 못 받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루시드 에어라든지 그래비티 이거는 가격이 너무 상당히 높아가지고 못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리비안이 R1T라든지 R1S, SUV 차량이랑 픽업 트럭 차량이 가장 수요가 좀 높은데 리비안이 이렇게 EV 보조금이 철폐가 된다라고 하면은 R2 또한 수요가 감소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GM, 포드 마기라든지 GM 캐딜락 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저는 손실률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쪽에서 더 죽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테슬라 테슬라를 선택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테슬라 차량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FSD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거는 보조금으로 그냥 내가 다 내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FSD 13.2가 있고 로보택시 이제 런칭하게 되면 핸즈오프 하더라도 그냥 이거 뭐 진짜 몇만 달러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거 굳이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이 일반 고객들이 리비안, GM, 루시드를 선택할 바에 우리 거 선택해가지고 FSD 파는 게 낫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의 일론 머스크 발언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는 조사를 하면서 24년도 자료를 찾으면서 좀 나온 건데 테슬라가 EV 보조금을 로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V 보조금 로비한 데가 어디냐? 제너럴 모터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IRA 세액공제가 그 내연기관하고 다 그 일반 그 석유, 가스라든지 시추라든지 이런 거 다 없애고 다 철폐를 한다라고 하면 난 동의한다라고 한 게 사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연기관하고도 굉장히 붙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전기차는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인식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정은 오더라도 그때가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2% 상승 예상되고요. 2,552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0.2% 상승 예상되고 지금 73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오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매출액 사상 최대였고 지금 뭐 4분기 영업이익도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호가에서 주가는 0.4% 상승 예상되고 22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1만 9천 원. 현대차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9천 원. 기아는 1.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0만 1,500원. 셀트리온 0.7% 내림세가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는 17만 9,2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4만 3,650원. KB금융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9,900원, 네이버 0.98%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사흘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4만 4,500원, 에코프로비엠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HLB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79,500원, 에코프로 0.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2,3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5만 3,5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소폭 하락 예상되고 호가 11만 8,100원. 삼천당제약 0.4% 지금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어제 이미 4% 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리노공업이 1.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2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클래시스 1.5% 지금 하락 예상되고 52,100원 호가 집계됩니다. 휴젤이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4만 8,500원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제 개장까지는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지금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 또 오늘은 뭐 AI 관련주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예. 벌써 2년 넘게 정민앵커 옆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지수는 의미 없다는 건 갈수록 그렇죠. 체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종목이 가느냐. 이 와중에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이 가는지 업종 내에서도 가는 종목도 못 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네. 결국은 그건데 그래도 그거 하느라고 머리 쉬는 것보다 머리 새는 것보다 그냥 지수 ETF가 더 편하지 않나요? 장이 전체적으로 오르겠다 내리겠다.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래도 또 손맛은 또 그렇죠. 손맛은 또 그리고 종목에서 ETF도 한번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저기 우리 국내 얘기 오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한수석 인사이트는 어떠신가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3일째인데 네. 어제가 네. 아직까지 뚜렷하게 관세 관련해서는 중국이 아직까지 펜타닐 관련해서 마약 아직까지 뚜렷한 그게 개선이 안 보여서 10%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야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거에 비하면 그거는 아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야도 아니죠. 제 얘기는 네네. 이게 지금 왜 관세가 갑자기 이렇게 관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들보들해졌을까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어차피 맞을 매면 빨리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쪽하고 네. 이번에는 보니까 안 때릴 것 같다 하고 어느 쪽 같아요? 아, 저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너무 변수가 많은 변수가 많죠. 사람이어서 네. 사실 그래서 그냥 현 상황을 저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때 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긍정적이었죠. 왜냐하면 과거 히스토리를 봤을 때 네. 17년도 무역 전쟁할 때 관세 때리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완전 바로 급 수직 낙하했었잖아요. 17년인가 16년인가 네, 네, 그때 맞아요.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이번 현상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세 높게 때리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타격이고 이게 좀 아이야 정도라고 하면은 온건하게 이렇게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 환율을 좀 보면은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 취임식 때 관세 얘기 안 나오니까 네. 갑자기 원화가 훅 상승했잖아요. 예. 원화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네. 환율이 떨어졌다. 네네. 네네네. 원화 가치가 슉 상승했는 걸 봤을 때 그동안에 원화 약세였는데 원화 강세로 갑자기 취임식 날 다들 걱정하고 있었어요. 네. 트럼프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이거 1,500원 돌파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세 얘기 없으니까 이제 환율이 원화 가치가 쭉 상승했는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관세를 또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그 날만 거의 뭐 100개 가까이 성명을 한 거는 저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예. 그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예. 계속 서명하는 맞아요. 거를 봤는데 이거는 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고단수는 고단수인 것이 진짜 타짜예요. 패를 안 보여주니까. 절대 안 보여요. 아니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전 세계가 아니 관세 어떻게 된 거야 하는 거하고 그렇게 크립토 백악관 내에 크립토 담당 직속 무슨 직책 만든 것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바로 취임 며칠 전에 부부가 그냥 민 코인을 갖다가 상장시켜서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그냥 몇십 조를 갖다가 그냥 만들어 버리고 네. 이랬는데 가상화폐 그쪽으로 또 아무 언급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서도 뭐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궁금한 거죠. 속에 뭘 속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가상화폐는 이제 상대적인 거였는데 수급 자체가 비트코인에서 밈코인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피셜 트럼프랑 멜라니아는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배론은 아니었죠.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히 오피셜로 나온 건 아니었고요. 근데 두 가지가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에서는 전략적 비축을 하겠다라고 그 전까지는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제 수급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불변의 크립토 시장은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미국 증시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화폐로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건 뭐냐면 실제로 저도 미국 증시를 분석하다 보면은 우리는 요즘에 핸드폰으로 QR코드 쓰는 시대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그 캐나다 쪽이랑 미국 쪽에 비트코인 ATM기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 ATM기요? 네. 내가 비트코인 지갑이 있으면 이 지갑에서 QR코드를 딱 찍으면 그 시세대로 맞춰서 그 현금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카드로 비트코인 결제를 또 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대중화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게 생각이 계속 바뀌다 보면은 크립토 시장에서는 네. 비트코인은 하나의 진짜 사람들의 인식만 알겠습니다. 바뀐. 네.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네. 개장하고.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23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특히 S&P 500 장중에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또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1% 넘게 올랐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I 인프라 스타게이트죠. 스타게이트에 이제 트럼프가 투자하겠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관련주의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RM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하락합니다. 2,541포인트,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73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7% 하락합니다. 53,900원이고 SK하이닉스 2% 약세입니다. 22만 1,000원. LG에너지솔루션 소폭 떨어집니다. 35만 9,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올라갑니다. 102만 6,000원. 현대차 0.7% 하락합니다. 20만 7,000원이고요. 기아가 1.3% 하락하네요. 10만 1,500원. 그리고 셀트리온이 0.4% 올라갑니다. 18만 1,3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0.5% 떨어지면서 43,950원, KB금융 올라갑니다. 0.6% 상승으로 9만 원이고요. 네이버가 1.4% 상승합니다. 20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진이 0.8% 상승합니다. 자, 이로써 34만 4,500원으로 지금 나흘 연속 상승세고요. 에코프로비엠 1.3% 떨어집니다. 12만 8,900원. HLB 약보합으로 7만 9,500원이고 에코프로도 1% 하락합니다. 6만 2,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2% 상승하면서 25만 3,5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11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지금 0.7%, 1% 넘게까지 올라갑니다. 17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래 연속 상승세입니다. 클래시스 0.5% 올라갑니다. 5만 3,200원, 리노공업 0.9% 오름세로 22만 1,500원, 휴젤은 0.4% 하락합니다. 24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음봉이네요. 지금. 오늘 LCC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 건설주, 전력설비 관련주들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건설주 내에서는 지금 현대건설이 7% 올라갑니다. 지금 3만 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2.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지금 2.3% 올라가면서 3,280원이고 GS건설도 1.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보니까 현대건설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네요. 자, 그리고 오늘 LCC 쪽에서는 티웨이홀딩스 때문에 그러네요. 티웨이홀딩스는 계속해서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죠. 티웨이홀딩스가 4% 올라가고 그 밖에 지네어라든지 아니면 티웨이 항공은 10% 급등하네요. 3,785원. 티웨이 항공, 티웨이 홀딩스는 이제 개별적으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주가 자체가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력설비 AI 관련주입니다. 전력설비 쪽에서는 지금 재룡전기가 7% 상승 보여줍니다. 6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가온전선도 6.7% 강세 6만 9,200원. 그리고 LS일렉트릭, 제일일렉트릭도 지금 5% 이상 올라가고요. LS에코넷은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고 지금 대원전선 LS가 1% 이상 올라가고요. 재룡산업 3.5% 오름세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력 전선 쪽 움직임 좋네요. 아무래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 그러면은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오늘 비츠로테크 1.3% 올라가고요. 이게 원전 쪽이 올라가는 이유 쪽으로는 이제 현대건설이 원전 쪽으로도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착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AI 관련주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AI가 지금 3% 이상 올라갑니다. 3,2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코난테크놀로지도 3% 올라갑니다. 솔트룩스도 1.28% 상승하면서 23,750원. 그리고 셀바스 AI도 1.7% 올라가고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2% 상승 보여줍니다. 그 밖에 XM도 2%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1,043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55억 원, 24억 원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583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8억 원, 15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기장 마감 대비로 60전 하락한 1,47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확실히 호가하고 뭐 시초가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SK하이닉스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일단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네요. 뭐 우리 네, 한국 증시에서 공식 아닌가요? 그렇죠. 실적과 무관하게 가는. 실적과 무관하게 실적 나쁘면은 오히려 더 올라버리고 우리 네. 삼성전자 지난번 실적 엉망이었을 때 그때 이후로 한참 원래 올라왔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증시 경원이 딱 들어맞는 시장이 우리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 어쨌거나 격언은 잘 지키네 그죠 우리 시장. 아까 이렇게 두루두루 업종 짚어주셨는데 네. 우리 한영희 수석 나온 날은 또 그쪽 섹터도 한번 챙겨봐야죠. 미용기기 부문 어때요? 잘 가요? 미용기기요? 네. 미용기기는 지금 보니까 뭐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네. 뭐 클래시스 0.5% 상승 보여주고 있고 종목별로 좀 혼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까 요즘은 우리 이제 TV가 아닌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넣으셨는데 우리 한수석 나오시니까 어쩜 저렇게 피부가 좋으냐고 하시면서 미용기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피부는 거의 90% 이상 타고나야 된대요. 타고나 유전이 네. 많이 네. 끼친다고 하긴 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큰 이슈는 없고요. 이제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만 조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틱톡이 주 이슈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파마 리서치가 틱톡에서 뭐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건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틱톡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20대 이하거나 약간 젊은 층이 많이 쓰는 SNS 플랫폼인데 네, 파마 리서치 주 고객을 보자면 30대 이상이거든요,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방금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산불 이슈가 하나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LA 쪽에서 다시 그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산불 관련이 좀 올라오면서 이제 위닉스라든지 이제 공기청정기 만드니까 한번 이렇게 튀었던 게 이제 다시 반등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그 오늘 그 전력기기 네, 그 변압기 관련주들이 조금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LS 일렉트릭 제룡전기 제룡 산업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번 주 월요일인가 그 네. 실적 발표 어닝콜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어닝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제 미국 쪽에 그 납품 이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컨콜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시차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네. 한국에서는 변압기 만들어서 배로 실었는데 인도 대기까지는 이게 배로 가다 보니까 몇 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그래서 이연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LA 산불이 저렇게 났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기를 다시 써야 될 텐데 그럼 현지에서는 좀 어떠냐? 그 고객들 티어 고객들이 좀 주문이 들어오고 있냐? 근데 당장 발주는 늘 수 있다 단언은 할 수 없다. 약간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긍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당사가 이제 서부 고객사 쪽에 이제 납품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당사에서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이 고객들, 우리 티어 고객들한테 먼저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남는 일부 물량은 나머지한테도 공급을 할 거다. 그래서 아직 수요는 좀 많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LA 산불과 관련하고 그다음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까지 겹치면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개장 전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쪽에서도 뭐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 뭐 한국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고, 미국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뭐 아이온큐라든지 아니면 뭐 리게티 컴퓨터 이런 종목들 저희가 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는 양자 컴퓨터는 일단 이번 4분기 아이온큐 어닝콜을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64큐비트 알고리즘 큐비트의 템포가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온큐 제외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가이던스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납품을 하거나 이런 이력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우상향하면서 매출 내고 있는 게 아이온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온큐 제외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면 아이온큐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이슈들이 뭐였냐면, 일단 큐비텍은 작년에 인수를 했죠. 24년도에. 그래서 아이온큐가 큐비텍을 인수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뭐냐면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네. 이제 네트워킹을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큐비텍을 인수해가지고 특허 한 118개랑 인력들을 다 이제 흡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재무적인 부담감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큐비텍을 인수함과 동시에 만약에 64 알고리즘 큐비트인 템포를 출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조금 키맨이다. 키맨? 네. 네. 이제 이거 다음에는 조금 더 로드맵을 보자면 그 250을 넘어가는 알고리즘 큐비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포토닉 인터커넥션이라고 하는 레이저를 또 쏴가지고 이게 이온 트랩 방식은 좀 안정성이 좀 있는데 이 코이런스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양자가 유지가 안정적이게 돼야지 이때 계산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냥 큐비트 1000개요, 10,000개요, 10만 개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이런스 타임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만약에 포토닉 인터커넥션으로 큐비트 수를 조금 더 많이 깔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250 넘어서까지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슈퍼컴퓨터는 이제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이다. 저는 이 로드맵들을 봤을 때 아이온큐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과거보다 로드맵을 봤을 때 로드맵보다 일찍 달성을 합니다. 그걸 봤을 때 저는 D-Wave, 뭐 리게티, 뭐 퀀텀 컴퓨팅, 뭐 실스큐,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아이온큐 정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이온큐에 좀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제 폭락 나왔을 때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게 그 다음 제가 젠스 형 한마디 하고 나서 바로 50% 나왔잖아요. 네네. 제가 그 다음날 출연이었거든요. 네. 아, 이거 진짜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때 조금씩 담아보는 걸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미 공군연구소랑 계약이 나왔습니다. 2,110만 달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약했는데, 지금 그럼 고객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는 퀀텀 바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 공군연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버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고객사들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모멘텀상으로는 좀 시나리오가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번 어닝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흑자 전환 시기. 언제야? 2030년이야? 2027년이야?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게. 그래서 뭐 2,110만 달러. 뭐 우리 돈 한 300억? 아직 안 되죠. 근데 다른 업체들은 거의 매출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하. 동네 고깃집 수준, 잘 되는 고깃집 정도 나오는 거죠 이제. 아 진짜 왜 진짜입니다. 하고 이거는. 많은 비유 중에 거기 뭐 고깃집이 동네 고깃집까지 갈 것도 없고, 저기 뭐야 여의도에 그 왜 1년에 한두 번 먹어줘야 되는 그 국수집 있잖아, 콩국수집. 거기보다도 진주집보다도 못하네. 뭐 진주집 매출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보다도 못한 데가. 근데 이제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PSR이 몇천 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시장 아닙니까? 뭐. 그다음에 진짜 미인 대회 맞아요. 네. 이거는. 그다음에 엔비디아 얘기해줘야 제이슨왕이 돼.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고 나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엔비디아 GTC가 3월에 매년 열리잖아요. 네. 그때 개발자 컨퍼런스나 네. 뭐 자기 GP를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그 연례 행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자 컴퓨터를 초대했습니다. 맞아요. 초대했어요. 여기서. 그럼 엔비디아 제이슨왕이 직접 만나거든요. 이게 앞뒤가 좀 다른데. 20년 더 걸릴 거라고 하더니 초대하고 양자데이. 예. 그리고 제가 봤던 거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채용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잠깐만 찾아서 보여드리면 일본 도쿄랑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랑 여기서 채용을 합니다. 양자 엔지니어. 양자 인력을. 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못 가져왔는데. 다음번에 보여주세요. 네. 예. 근데 저렇게 엔비디아에서 직접 채용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20년 걸릴 거면 지금 채용을 왜 하나? 대비를 해야 풀타임 되니까. 근무인데. 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그게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만약에 양자는 저는 결국 이제 슈퍼컴퓨터로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개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또 그때 당시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부담스럽기는 한데 저는 만약에 $30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너무 급하게 변동성을 견딜 수가 없다 보니 좀 천천히 보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뭐 한 20년 걸리겠다가 본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혼난 것 같아. 혼이 나든지 좀 시달렸든지 그다음에 그 발언은 좀 유감이다 라면서 이제 정정하는 거 보면은 그러고 나서 또 만나기도 하고 뭐 혼날 사람은 혼낼 누구인지 사람은 없지 모르겠- 뭐. 20년 걸리긴 하지만 대세니까 이제 시작해야 그쵸.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살짝 견제할 예. 수도 있겠죠. 예, 그럼 네. 시간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쩔 수 없는 기업가니까 또 맞네요. 네. 젠슨왕이 혼날 이유가 없네. 돈이 없나 무슨 뭐 이름이 명성이 위에 없나.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자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양자하고 AI는 놀랍더만요. 네. 그래서 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또 팔란티어가 이제 5%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맞아요. 네, 이게 괜히 시장은 이렇게 테크주들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빼고는 대부분 이제 조금 보합권이거나 이런데 팔란티어가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결국 소프트웨어 누구 거 쓸 건데 네. 이거 이렇게 다 설치했어. 그러면은 AI 국방 쪽 혁신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래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시장 기대와 다르게 양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 인프라 투자 소식은 어제 장에서 이미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SK하이닉스 호실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론의 재료가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6% 하락합니다. 2,53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52% 약세로 현재 728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팔자 포지션으로 하루 만에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2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25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2,1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536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24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921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전기 장비와 건설 그리고 건강관리 기술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을 비롯해서 자동차와 철강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 눈에 띄는 종목들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보시죠. SK하이닉스 지금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1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4% 넘게 급등했고 SK하이닉스 개장 전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하락 중입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단기적인 세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건설주는 상승 중입니다. 특히 현대건설 어제 23년 만에 최악의 적자를 냈다고 밝힌 뒤에도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오늘도 올라갑니다. 시장은 적자 전환에도 지난해 11월 신임 CEO 취임 이후에 재무 불확실성을 한 번에 해소하려는 빅베스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4.75% 강세로 29,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밖에 DLNC가 1% 가까이, HDC 현대산업개발도 1.3% 올라갑니다. 대우건설도 0.62% 강세, 반면에 GS건설은 0.29%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가 강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공지능 AI 인프라 투자 소식에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모멘텀이 됐고요.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새로 발생한 휴즈 산불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산불 피해 복구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룡전기가 6%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 62,200원, 가온전선이 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일렉트릭이 2.5% 오름세로 1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재룡산업이 3.24%, LS일렉트릭 오늘 8% 넘게 급등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232,500원입니다. 티웨이항공 관련주 어제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대명 손호그룹이 티웨이항공 경영권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오늘 티웨이항공 18% 넘게 급등하면서 4,020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티웨이홀딩스가 3.65%, 예림당이 5.35% 강세 기록 중이고 대명 손호시즌도 3% 넘게 상승 중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약한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연일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러우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더불어서 업황 전망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2기 공식 출범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으며 가자지구 휴전 상황 그리고 LA 산불 화재로 재건까지 겹치면서 재건 관련주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두 개의 전쟁 종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회동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협상 특사로 지명된 키스 켈로그는 최근 폭스뉴스에서 출연해서 종전까지 타임라인으로 100일을 제시한 상태로 관련 테마주들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역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LA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배가 넘는 지역에서 12,000채 이상의 집과 건물이 불에 타면서 경제적 손실은 2,500억에서 2,750억 달러로 추산되고 LA 재건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건설기계 업체들은 강세를 좀 보이기 시작했으며 미국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1위인 캐터필러가 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력 설비 업체인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등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재건 관련주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밥켓, 전진건설 로봇 등이 박스권 돌파와 연중 신고가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필히 관심을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재건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탑픽으로는 진성TC와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좀 보고 있는데요. 진성TC는 건설 중장비 하부 주행체 부품 세계 1위 업체로 상하부 롤러나 아이딜러 및 스프라켓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최근에는 연료전지 사업까지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고객사로서 이제 건설 중장비 글로벌 1위인 캐터필러를 비롯해서 일본의 히타치,
국내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와 두산 밥캣 등에 납품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장비 롤러 OEM은 타이어처럼 이제 6개월에서 2년 교체가 필요해서 건설 중장비 업체들은 대부분 진성 TC 부품을 쓸 수밖에 없으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발표 시에는 글로벌 1위 업체인 캐터필러와 주요 납품 업체들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여서 필수 부품 업체로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작년과 올해 이어져 오던 박스권 9,000원에서 11,000원대 돌파 직전이라서 지지력을 확보만 한다면 접근은 9,800원에서 1,300원까지 가능하고요. 박스권 돌파 시에는 23년 고점인 15,000원이 1차 목표가, 그리고 선절가는 9,4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요. 국내 건설기계 제조업체로는 굴착기와 휠로더 등 중장비를 주력으로 글로벌 8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프라 확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계획으로 이어진다면 건설기계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그게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재선 공약으로 1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이미 북미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1,000조 원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가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작년 여름 반짝 반등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다시 전고점인 8,000원에서 9,000원 돌파를 할 경우에는 23년 최고가인 15,000원 부근까지 급등이 가능해서 접근은 7,900원에서 7,6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9,1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선절가는 7,3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은 시장 기대와 달리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연휴가 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은 보이지만 반등 분위기는 지속될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작으로 정책 불확실성은 확실히 완화된 모습이고 신기업 정책 기대감에도 아직은 수혜주와 피해주 찾기가 좀 진행되는 모습으로 전체 업종 반등이 아니라 당분간 일부 업종과 순환 테마주 순환매 중심으로 강세가 예상이 되고요. 미국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과 맞물려고 1월 말 FOMC 이전까지는 추가로 빠른 반등보다는 서서히 반등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해서는 관세 부담감 지속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당분간은 중소형주와 테마주 순환매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업종으로는 확실한 호실적과 트럼프 정책 효과가 맞물리면서 연중 신고가를 가장 빠르게 돌파를 한 조선중공업과 조선기자재, 그리고 인프라 확대 수혜로 전력 설비 쪽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고요. 테마로는 유리기판, 로봇 원전, 우주항공, 우크라이나 재건 등 중소형 테마주 순환매에 관심 두시고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코인 시장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상자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만큼 관련 내용들 좀 짚어드리고 투자 전략까지 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트럼프가 직접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였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시세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만 취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 넘게 폭등을 했었는데 이 밈코인에 대한 비난 여론도 적지 않다면서요. 일단은 그 현직 대통령이 코인을 발행한 것이 이번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에서 처음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약하다라는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취임식 이틀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취임을 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틀 전에 사실 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돼 있을 때 트럼프가 코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조돼 있을 때 법적 논란을 피하면서 뭐 돈을 챙겼다. 약간 이런 지금 비판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는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전에 트럼프 민코인이 발행이 됐는데 출시 첫날에 한 시총이 7조 원 정도 됐고 한때 이제 가장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약간 한 21조 원까지도 이제 올라왔었던 시총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행이 되자마자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모든 유동성이 이 코인으로 몰리면서 다른 코인들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굉장히 하여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좀 기념비를 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것이 과연 어떤 이 정치 기부를 우회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미국에서 이제 논의 중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허용이 되면 다른 정치인들도 민코인 찍지 않겠느냐 이런 또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 대표님 저기 뭐 오피셜 트럼프라 해서 이제 그 민코인의 이름이 그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막내 아들 벨은 오피셜 벨은 그리고 그 부인 오피셜 멜라니아까지 있던데 그런 코인들도 민코인이 진짜 상장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보통 상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업비트라든지 아니면 빗썸이라든지 이런 거래소가 있어서 거기에 상장하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코인들은 이제 디파이라고 해서 그런 거래소는 없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인을 또 판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에 말하자면 오픈을 한 거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제 인기가 많고 돈이 엄청 몰리는 게 눈에 보이니까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세계 유명한 거래소에도 상장이 됐고 국내에서도 지금 빗썸과 코인원 등등에서는 거의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쯤에 다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매매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법적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법적 문제가 있으면 민코인 가격이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에서 가상화폐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거였을 것 같은데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만한 소식이라고 하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면서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규제를 거의 도맡아서 하는 기관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법적 권한을 넘어서서 너무 과도한 규제를 집행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곳에는 원래 이제 민주당목 위원 2명, 공화당목 위원 2명, 증권거래위원장 이렇게 해서 5명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상자산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민주당목 2명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도 사임을 하면서 지금 공화당목 위원 2명만 남은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TF를 출범을 시키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태고요. 원래는 가상자산 규제를 도맡아서 하는 기관인데 지금 나온 일성이 규제보다는 이 지능에 가까운 성격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가장 큰 규제 문제가 뭐였냐면 증권법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이제 집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될 거다. 그래서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코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안전한 투자처 부업 찾는 경우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틈을 타서 새로운 사기 사건들이 발생해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수법도 가지각색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또 피해 방지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꼭 이렇게 살기 팍팍해지면 꼭 이런 일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데 이 안타까운 사기 사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전세 사기. 최근에 이거 사건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약 138억 원을 편취한 전세 네. 사기 일당 구모 씨와 변모 씨에게 1심에서 각각 10년형과 6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당히 중형인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무자본으로 갭 투자하는 형식의 전세 사기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본인들이 모든 이익을 취하고 네. 하락하게 되면 모든 그 피해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검찰에 따르면요,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일대에서 다가구 원룸형 주택 4채를 가지고 이렇게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에게 선고된 형들을 보면 굉장히 중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사기와 관련되는 형들이 이와 같이 중형들이 좀 선고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요즘에 그 재테크 수단으로 이제 미술품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 미술품 하면 이제 자산가들 사이에서 세금 없이 증여하는 목적으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술품도 사실 잘못하면 손해 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30, 40대들은 미술 작품 자체를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미술품을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만 생각해서 접근하면 손실을 좀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술품의 경매 시스템 때문인데요. 이 미술품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경매 회사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이 수수료가 굉장히 고율입니다. 약 20%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1,000만 원짜리 작품을 내가 낙찰받기 위해서는 1,2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 이후에 만약에 이 그림의 작품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위탁으로 또 경매에 붙이는 경우에도 또 이때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가령 뭐 작품이 500만 원이 올라서 위탁을 맡겼는데 스스로 뭐 그 20%를 지급하고 나면 내 손에 떨어지는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매 구조가 경매 회사의 수익을 취하는 구조이지 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많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미술품을 단순히 주식처럼 투자했다가는 뭐 손실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뭐 주의와 경고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미술품 자체에도 유행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살 때는 굉장히 유행에 따른 작품이었지만 이 유행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또 낙찰이 잘 되지 않거나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판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 CG 나온 게 A 아트 갤러리 저런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제가 미술 작품 투자에 대해서 설명한 네. 것은 결국에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또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미술 작품에 투자하면 고율의 어떤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꾀해서요. 예. 지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아트테크 업체 대표를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요, 미술 작품에 조각 투자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저작권 수익을 받는데 해당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신들의 업체와 계약 중인 굉장히 고가의 작품을 방송국이나 아니면 전시회 같은 곳에 협찬하고 그 대가로 저작권 수익을 많이 받게 되는데 해당 그 수익금을 배당해 주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실제 투자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 업체는 심지어는 유명 작가와 어떤 작품 계약을 한 것처럼 홍보하기도 하고요.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어떤 미술 작품 온라인 플랫폼과 MOU를 체결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재연 배우들을 동원해서 후기 영상글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금 수사 결과 이것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경찰은 이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아직도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피해 금액과 규모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그놈의 MOU. 아유, 좌우지간 뭐 해먹는 대로 꼭 MOU가 등장해요, 보면은. 근데 최근에 보니까 처음부터 뭐 비교적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사건도 있습니다만 보니까 그러니까 부업 사기 극성도 많다고 하는데 이게 남는 시간에 좀 부업이라도 해볼까 하는 사람들을 사기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뭐 흔히들 지금 뭐 SNS 광고를 통해서 예. 집에서도 쉽게 뭐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이 있다, 아르바이트가 있다 이런 광고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예, 것 맞아요. 같습니다. 진짜 받아봤어요. 예. 예. 네,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유행처럼 늘어난 부업인데요. 온라인 거리 사기 중에서 쇼핑몰 부업이 가장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 쇼핑몰 부업이라고 하는 것은 쇼핑몰에서 어떤 제품을 하나 구매한 이후에 구매를 인증하고 후기글을 남기고 나서 네. 해당 그 제품을 환불 신청하면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고 여기에 더해서 댓글 아르바이트 비용처럼 수수료를 더 지급해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생들이나 주부들, 그래서 뭐 소액의 어떤 용돈이라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이 해당 부업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자신들은 댓글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품 구매는 본인 돈으로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품을 실제로 내가 구매를 하고 인증글을 남겼더니 환불을 실제로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꾸준히 해당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이 업체에서는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품을 대규모로 구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율이 더 높기 때문에 대규모로 구매해라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미 뭐 한두 개의 물품들을 계속해서 구매하고 환불의 어떤 절차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업체를 특별하게 의심하지 못하고 대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이제 잠수를 타게 되는 뭐 이런 형국인데요. 실제적으로 뭐 저와 함께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는 뭐 사무실에서도 이 해당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경찰이나 공무원분들도 이런 부업에 임하시다가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경찰까지도. 네, 그만큼 이렇게 신뢰와 한심을 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부업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네. 온라인 광고를 몇 초 정도 시청을 한 다음에 그걸 인증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 작게는 몇천 원, 뭐 많게는 만 원까지 이렇게 뭐 지급을 해주겠다. 그럼 뭐 커피값이라도 벌기 위해서 또 하는 거죠. 성실하게 이런 미션들을 또 수행해낸 사람들을 타겟으로 정해서 이들에게 또 다른 사기로 접근을 하는 예.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예. 굉장히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이런 좋은 상황이 나한테 발생하지 싶으면 일단 의심해봐야 돼요.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사기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잘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보호를 받는 영역도 있지만 보호가 또 미진한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기의 유형이나 수법이 굉장히 뭐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따라잡기가 좀 버거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굉장히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면 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조를 좀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 사기의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네. 했을 때 은행에 바로 전화를 하면 네. 내 계좌에서 지금 당장 돈이 출금되지 못하게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고 네. 또 내가 어떤 계좌에 이미 돈을 보냈다라고 하면 예. 해당 계좌가 지금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인 것 같으니까 예. 출금을 막아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해당 임시 조치를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네. 이건 피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스스로도 의심스러우면 임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구제 수단으로 근거 법령이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통신 사기의 범위에 부업 사기 같은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법이 어떤 그 용역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뭐 제품의 뭐 대가로서 이런 것들을 가장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에는 통신 사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가압류를 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제 방법을 모색해 줄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을 환급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일부 피해자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차라리 뭐 잊고 사는 게 더 마음 편하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좀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어야지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런 부업 사기 같은 경우는 결국엔 법적인 어떤 허점들을 노리는 사기의 유형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떤 법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한 이후에 어떤 통장의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네. 경찰서에서도 뭐 이렇게 수사기관에서도 마땅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또 부업 사기 같은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당한 사람이 부주의했다라는 인식도 팽배하기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 이것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제도 개선도 좀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까 뭐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는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설명하시면서 징역 10년 중형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법조계에서의 어떤 인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이 뭐 간땡이가 작아서 사기도 못 칠 사람 입장에서는 아닌 말로 전세 사기 쳐서 한 100억 벌었다 치고 10년이면은 1년에 10억인데 그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면 또 세금으로 매겨줘 재워줘. 그거 중형 맞습니까 그거? 뭐 우리나라 법 체계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 수백 년, 징역 수백 년도 이렇게 나오고. 선고되기도 하는데 예.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징역 10년이다 했을 때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형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부업 사기 어떻게 예방해야 돼요? 결국에는 뭐 수사기관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간다고 해도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네. 잡는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하지 않아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원금 보장 그리고 아하. 고수익 보장과 같은 멘트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이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익률도 보장해주지 않는데 이것들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데 네. 이 거짓말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리딩방 사기, 뭐 쇼핑몰 사기 뭐 이런 네.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에서 링크를 하나 주고 어떤 그 링크에 접속을 하게 만드는데 그 사이트 아래 하단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해당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사기 업체인지 한번 조회를 해보고 싶잖아요. 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통신판매 사업자들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 만약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 하시면 이거는 사기 업체가 아닌가 유령 업체가 아닌가 의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하시지 말도록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딩방 관련해서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특히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씁니다만 그 유명인들 사진 띄워놓고 맞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도 한번 당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슨 손모가지 걸고 뭐 건다는 놈들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이 종목 사시면은 뭐 얼마 만들 수 있고 하는 것들 썸네일만 봐도 이건 사기가 보여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지금 현선물 좀 대규모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낙폭이 좀 커지네요. 지금 코스피가 1% 가까이 떨어지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예, 글쎄요. 이거 1시간도 안 됐는데 5천 개가 넘네요. 선물 네. 매도, 네. 순매도가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인가 봅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